안녕하십니까. 제임입니다. 몇 분이요, 이제.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엠펠 투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NPL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어떤 학원을 가도 위험은 안 가르쳐줘요. 위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누구도. 그런데 질문은 가장 그게 많아요. 또 심지어는 NPL 컨설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NPL 투자 위험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정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카메라 끄고 할 거예요. 지금은 처음부터 하려다가 지금 촬영 때문에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으로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시간에는 자, 그럼 NPL의 투자 위험이 굉장히 여기에 적지 않은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해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거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거의 모든 물건의 위험을 다 제거하실 수는 있어요. 거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후정산이나 근저당권 일부 이전 또 입찰 이행 방식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방식에 의해서 NPL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채무 인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는데 첫 번째 NPL 투자 위험으로는 집행 장애 사유를 들 수가 있어요. 집행 장애 사유로는 중지 명령 또는 취소 명령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고요. 그거는 요 중지나 취소, 포괄적 금지 명령은 파산 선고나 대인회상 그 개시 결정 이전 단계에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이 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집행 장애 사유가 되고 또 채무자가 또는 소유자가 취하 서류나 취소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정지가 되거나 아예 경매가 취소가 되어버려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 중에 요 밑에 기타 위험 사례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 청구 이의의 소가 나와요. 채무자가 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낙찰을 이미 받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매수인이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이미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 그 상황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매수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의서 없이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또 투자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임의경매에서 그렇게 되고요. 또 강제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청구 이의의 소를 하게 돼요.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 이의의 소가 들어가면 뭐가 다르고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지 하고 또 그 내용이 어떻고 그 내용에 의해서 어떤 기법이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고 배당 이의 신청 또 채권 금액의 확장이라든지 유치권 신청 대출 거절에 따른 기한 후 납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 방법이 불가하다. 또 채무 인수한 근저당권은 법원의 말소 촉탁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집행장애 사유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그 취하 취소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가 아까 밑에 이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 이의 서류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인 파산선고나 대회상이 되면 일단 중지나 취소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취소는 안 시키고 대부분 정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1년, 2년도 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는 거고 그 면제 계획에 의해서 회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정지를 하지 함부로 취소시키지는 않아요. 그게 한 2년도 걸려요. 그런 근저당권을 매입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취하나 취소 서류는 아까 밑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고 좀 이따가 취소나 취하 서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취하나 취소 서류는 그 중에 이제 공정증서라는 게 들어가요. 공정증서. 뭐 재판을 한 결정문이라든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이런 게 제출이 되면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데 공정증서라는 거는 공증 아시죠? 공증. 근데 단순히 공증하면 공증사무실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증을 할 때 당사자들끼리 작성을 해서 공증인의 결재만 받는 공증인이 함께 서명을 하는 이런 단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식적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또는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이라도 공증인이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당사자들끼리 다 작성을 해놓고 공증인은 서명 날인만 한 경우에는 사서증서, 인증서라고 해서 그 정상적인 취소나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유치권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채권을 이미 매입을 했는데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유치권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론세일로 이미 매입을 했어. 근저당권 이전까지 했어요. 확정 채권 양도로. 그런데 그 이후에 유치권이 들어오면 그건 다 내가 인수를 해야 돼요. 다 내 책임이고 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한 전 채권자는 상관이 없어요. 다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돼요. 반드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채권 양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의 확장, 즉 청구 금액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강제 경매의 경우하고 또 임의 경매가 또 틀려요. 이것도 강제 경매의 경우는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채권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청구를 했어. 그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 계산서에 의해서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하고 추가로 채권 계산서에 의해서 보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좀 부족하게 청구한 채권은 경매 개시에 대한 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이 되고 또 나중에 채권 계산서로 보완 신청을 한 그 채권은 배당 채권으로서 또 배당을 다시 줘요. 그런데 임의 경매의 경우는 한번 적게 청구를 하고 나면 청구 채권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채권 계산서 아무리 잘못됐습니다 추가로 해서 넣어도 안 해줘요. 안 줘요. 배당을 안 줘. 그런 채권은 매입할 때 내가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근저당이 3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1개만 청구한 것 같아. 그 경우에는 그 경매 신청 서류를 잘 봐야 돼. 일부만 청구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한 이중 경매를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임의 경매는.
그렇지 않고는 청구채권이 확장이 안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청구한 것만 배당을 해준다고. 배당 요 종기가 지나면 불가능해요.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중경매를 신청을 해요. 나머지를 또 모아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내가 또 이중경매도 신청해야 돼요. 그것도 요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의 경매 취하. 경매 취하는 누가 시켜요? 취하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구분을 좀 지어야 돼, 이거는. 경매 취하를 누가 시켜요? 채무자가요? 경매 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채권자는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만 취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흔히 보면은 우리가 그 취하 자금 대출 하는 거 많이 듣죠. 경매 취하 자금 대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봐요. 대출해 주는 사람 거의 다 경매 취하 자금 대출해 준다고 해요. 근데 경매 취하 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취하 서류를 집어 넣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취하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경매 취하자금 대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는 경매 취소자금 대출이에요. 경매 취소자금 대출. 근데 경매 취소자금 대출이라고 쓴 문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경매 취하자금 대출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경매 취소자금 대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매 취소는 채권자나, 아니 채무자나 소유자가 시키는 거예요. 면제를 하고, 면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매 취소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취하자금이라는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또 배당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죠. 배당, 난 이제 다 끝났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에 대해 이의가 들어와요. 배당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법원이, 유치권이 신고가 됐을 때 법원이 그 유치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떤 놈 말이 맞느냐, 이거를 안 따져. 그냥 다 받아줘. 또 유치권자는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경매 끝날 때까지 신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진짜 유치권은 그래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이 배당 이의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안 따져. 따지질 않으니까 공탁이 되고 나한테 배당이 안 나와요. 배당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배당 이의 신청을 한 자는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그 이후 일주일 이내에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한 소제기 증명원을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배당 이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없는 걸로 직권 처리돼요. 그 다음날 제출은 소용이 없어. 일주일 안에 무조건 제출해야 돼. 근데 적법하게 이게 제출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밑에 이제 특별한 지급 방법이라고 나오죠. 특별한 지급 방법도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배당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무조건 공탁을 하게 되고, 물론 현저하게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무시를 해버려요. 배당 이의에 배당을 그냥 해. 근데 배당 이의를 받아들여지면 일주일간 소재기 증명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 기일이 연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NPL로 매입을 했으니까 특별한 지급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배당 기일에 근저당량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돼요. 그날 소유권 이전 다 해버리려고. 배당과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잔금 납입과 배당이 동시에 잡히면서, 같은 날 잡히면서 그날 모든 서류가 일괄적으로 끝나요.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기입등기 말소까지 다 그날 다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배당 이의가 제기가 들어오면 현금 내야 돼,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연기되면 대출을 받기로 한 거 이거 다 무효. 뒤로 밀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때문에 일단 그날 내가 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를 다 해버려야 돼. 배당 이유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출 거절에 따른 기한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당 기일이 잔금 지급 기일이 결정이 되면 그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대출을 활용을 해요.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경매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대출을 그날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이 거절이 되면 또 NPL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이 알면 또 금액도 적게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대출을 못 받았어. 그러면 잔금 납입 기일까지 못 내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재경매를 실시한다고. 기일을 또 잡아서 또 재경매를 실시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6월 14일이야. 그러면 재경매 기일이 오늘이야. 6월 14일. 그러면 14, 13, 12일을 뺀 3일 전 11일 날까지 그 3일 전까지 잔금을 납입하면 돼. 내야 되는 잔금 더하기. 잔금 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이자. 그리고 절차 비용. 절차 비용은 재경매를 잔금을 안 냈으니까 이납을 했으니까 재경매를 실시하면서 송달도 하고 여러 가지 법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절차 비용까지 뭐 3일 전에 모두 내면 돼. 그러면 재경매 기일을 취소하고 배당 절차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한후 납부잖아요. 기한후 납부. 기한후 납부는 특별한 지급 방법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 특별한 지급 방법이 뭐냐? NPL을 매입을 하면 상계 신청을 하고 잔금 납입 기일과 배당이 같은 날 잡혀서 다 끝나요. 그날. 대출을 받고 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 그날 다 맞추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맞추는 건데 기한후 납부는 특별한 지급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계 신청. 또 일부 상계가 있죠. 근저당권을 일부만 이전을 받아서 일부 상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채무인수도 채무인수 서류를 신고해야 돼. 채무인수 신고를 하면 법원이 4번에 있는 법원의 말소 촉탁 대상에서 채무인수한 근저당권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채무인수 신고가 들어가든가 뭐 상계신청 일부 상계신청이나 이런 거를 특별한 지급 방법이라고 해요. 또 독일한 날에 다 지급되는 거를 특별한 지급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한후 납부의 경우에는 이런 거 다 안 받아줘. 무조건 현금 다 내야 돼요. 채무인수한 근저당 예를 들어 조금 후에 지금 채무인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손 들어보세요. 채무인수. 예. 론세일 모르시는 분. 다 아시네. 좋아요. 그러면 채무인수는 근저당권을 지우지를 못해요. 당사자끼리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어떻게 매각하기로 했는지 법원이 몰라. 그래서 채무인수 신고한 근저당권은 못 지워요. 말소 촉탁을 안 한단 말이지. 내가 어떤 물건을 NPL이든 입찰이든 낙찰을 받았어. 내가. 그러면 그 등기 말소되는 거 쭉 있잖아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줄줄이 있어요. 이거 등기하면서 다 지우죠? 그러면 이거 누가 지우는 거야, 누가? 네? 등기서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 판결이나 그러니까 판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법원 사무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 말소. 이거는 인수. 법원에서 이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하는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지우는 거지 나나 법무사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비용을 낙찰받은 내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등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채무인수 신고한 근저당권은
법원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 촉탁을 안 해요. 말소 촉탁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근저당 이 채무 인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 다 이전하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그 기간 안에 나머지 주기로 한 돈 다 주면 돼요. 그 이후에 관계 서류를 받아서 내가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받아서 그날 다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지급 방법이 불가한 경우는 할 수가 없어. 말소를. 그러면 근저당권을 그대로 놔둔 채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지우게 돼요. 그런데 대출이 잘 일어나면, 대출이 안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출이 잘 일어나면, 그날 다 상환하면서, 상환에 따른 그 서류 다 받아가지고, 동시에 그것까지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채무인수는 안 해본 안 해본 법무사도 또 못해. 해보지 않은 투자자도 못해요. 요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지금,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근저당권을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물건이 마음에 들어. 경매 물건이. 그래서 요걸 분석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채권을 매입해야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에요. 대출. 또 기타 위험 사례로서는 압류금지 부동산이 있어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압류금지 부동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러면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들어갔어요 하고. 그래서 정지 결정을 받게 되고 뭐 인용 결정을 받으면 또 한없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거 다 조정하고 다시 할 때까지. 그리고 감정가도 다시 낮아져. 그런 위험도 또 있어요. 압류금지 부동산도 이따 설명 또 자세히 드릴 거고요. 또 그 압류금지 부동산의 일종이긴 한데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어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은 허가만 받아야 되는 게 또 있고 근저당, 그러니까 담보 제공조차도 못하는 부동산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지증 제출하는 거. 이것도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예요. 허가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농지증을 일주일만 제출해야 되는 거는 또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의 일종이에요. 물론 경매의 경우는 필요 없지만 또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 경우에도 또 허가를 받아야만 돼요. 물론 경매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도 얼마든지 허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또 허가 관련한 내용이고 심지어는 담보 제공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 근저당권을 살려고 하는데 사서는 안 되는 근저당들이에요.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정된 근저당들. 그 근저당은 원천 무효예요. 사서도 안 되고 곧 지워질 운명에 처한 그런 근저당. 학교법인 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의 그 교육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담보 제공도 함부로 못해요. 교육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야만 근저당 설정도 돼요. 물론 수익용 재산은 근저당 설정도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 있어. 근데 교육용 기본재산은 절대 안 돼요. 또 병원, 의료법인도 안 돼요. 근저당 설정 자체가 다 안 돼. 허가 안 받고 설정된 거 이따가 실제 물건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물건 보여드릴 건데 수도 없이 떨어져.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근저당 자체가 무효니까 곧 지워질 운명에 처해 있는 근저당이기 때문에 사서도 안 돼. 자, 의료법인도 그렇고요. 또 이런 경우는 거의 모르시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2년 이내에 통일부 장관의 또는 그 국가의 그 주거 안정 지원을 받아서 뭐 전세를 갈 수도 있고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을. 그런 부동산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 매매를 하든 근저당 설정을 하든 그런 것도 모르고 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은 싹 날아가요. 또 향교, 전통 사찰, 사회복지법인, 공공법인, 공익법인 이런 근저당 다 허가받지 않은 거 다 마찬가지야. 그거는 사면 안 돼요. 이런 부동산들도 다 또 있어요. 그런 부동산의 경우는 돈을 다 날리거나 엄청난 시간의 도과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동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동순위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순위 채권이 있는데 또는 근저당권을 일부만 나한테 이전을 할 수가 있어. 10억의 근저당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5억만 갖고 와 내가. 원채권자가 나머지 5억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에 배당 순위가 있어요. 달라. 확정 채권 양도로 해서 즉 론세일로 해서 확정 채권 양도를 다 받았으면 동순위끼리 그냥 동순위야. 그런데 대의변제가 요즘 많아요. 대의변제가 많다고. 대의변제한 그 대의변제자는 물론 동순위야. 10억 중에 5억만 내가 대의변제를 해서 부기 등기를 해서 근저당권을 내가 이전해 왔어. 근데 확정 채권 양도와 달리 동순위끼 후순위 배당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1순위 3순위 근저당도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근저당을 내가 또는 뭐 이 근저당이라고 좋아요. 채권 양도로 내가 가져왔어. 론세일로. 또는 이 중에 일부만 내가 가져왔어. 그러면 동순위야. 동순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일부만 가져왔어도 역시 동순위예요. 똑같아. 그냥 배당 계산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부를 또 예를 들어서 1, 2, 3순위가 아니고 다 동순위도 있어요. 동순위. 예를 들어서 10억. 저축은행 세 군데에서 10억씩 동순위로 근저당 해줘요. 이런 거 많아요. 내가 하나를 받아왔어. 채권 양도는 다 동순위 상관없어. 근데 이거 전체를 내가 대의변제를 했단 말이야. 대의변제. 그러면 대의변제를 갖고 내가 대의변제 했으니까 30억을 써도 된다. 물론 돼. 이걸 다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 돼요. 그런데 일부 변제를 했어. 대의변제를. 내가 대의변제하는 게 아니라 기본화 신고 같은 경우가 대의변제를 많이 하는데 제3자가 대의변제를 했어. 뭐 임창희 대통령과 제3자가 대의변제를 했어. 그런데 내가 채권 양도를 다른 걸 받았어. 또는 이 절반도 내가 다 받았어. 또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근저당. 후순위예요. 이렇게 1, 2, 3순위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동순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일부 이전만 해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했어요. 대의변제로 누군가가. 근데 이 다음에 근저당이 또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죠? 뒤에 이 근저당을 내가 다 샀어. 근데 요거만 빼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큰 금액 이따가 실제 경매 물건 가지고 내가 얼마를 입찰을 해야 손해가 없는지도 실제 경매 물건, 대의변제된 물건 가지고 제가 계산 다 해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의 금액만 쓰면은 다 내가 배당 받는 거예요. 내가 실제 부동산이 50억이고, 이게 뭐 30억, 40억, 이게 또 뭐 20억, 또 10억, 뭐 이따도 시작을 좀 계산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 내가 이제 이걸 샀어요. 원세일로. 채권 양도로 해서 샀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전체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채권액이 그 이상이라면. 어차피 상계 신청하면 되니까. 그런데 싸게 샀으니까 이것만 내가 써도 돼. 그러면 이것만 쓰면 돼요. 대의변제한 요거가 20억 전체가 동순위이지만 채권 양도와 달리 대의변제한 경우에는 원채권자가 앞서요. 그게 앞서고 얘는 후순위야, 배당이.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이거까지 샀지만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금액을 쓰면 내가 다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대의변제는 동순위끼리 후순위가 된다. 또는, 근저당이 있고, 이 근저당을 여러 사람이 대의변제, 이게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대의변제를 여러 명이 했어. 그러면 대의변제자끼리는 어떻게 돼? 물론 이제 대의변제자는 후순위야. 원채권자의 후순위야. 근데 대의변제자끼리는 어떻게 돼? 순서가. 얘네들끼리는 동순위. 날짜 관계없이 동순위. 내가 대의변제를 일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대의변제 했어. 이거 동순위예요. 내가 뒤에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으로 투자 물건 추천 겸 질권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수도 없이 받아보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채권 투자하게 되면 질권 대출 다 받게 돼요. 돈이 부족하니까. 질권 대출 받으실 때는 그 절차 있죠? 대출 절차. 상담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서류 접수되고 심사되고 대출 가부가 결정되고 자수하고 기수하고 근저당권이 이전이 돼요. 물론 근저당권이 이전이 될 때, 나한테 이전이 될 때 질권도 같이 설정이 돼요. 내가 채무자, 또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가 채권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돼요. 대출 접수할 때는 개인 경우, 법인 경우 이렇게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요. 공통적으로 이런 서류가 또 모두에게 들어가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는 또 이렇게 별도의 추가 서류가 또 들어가요. 이거는 신권이죠, 신권. 예정권의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매입을 해서 질권 대출을 받을 때는 조서류까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이 내용을 보면 당해세가 나와요. 조금 올라와 보실래요? 저기 교부청구서에 당해세 있죠? 저 공통서류로 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당해세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물론 그 부동산에 발생한 거라야만 돼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고요.
2005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하고 틀린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세 가지예요. 지방세 중에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 달라붙는 그 지방교육세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당 다닐 때 당해세 많이 들어봤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당해세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재산세 빼고는 별로 뭐 지방세는 크게 부담 가는 건 없고요. 국세 중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따져보고 배당부터 계산을 해야죠. 좀 내려가 보시면 아니 다시. 질권대출은 보통 80%에서 90%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채권이에요. 이거를 5억에 살려고 해. 10억짜리 채권을 5억에 매입을 해. 그러면 이 매입 금액의 20% 또는 10%를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80% 또는 90%는 얘네들은 질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할 때 대출 받는 거예요.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근저당 그 잔금 대출은 내가 낙찰받아서 납입해야 하는 총 낙찰액 기준이고요. 요거는 질권 대출이 질권 대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감정가는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저당권을 보면 이만큼 정도가 근저당권이에요. 감정가 그 부동산의 값어치보다 근저당이 낮게 설정돼 안전하니까 항상 이렇게 돼요. 상호권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을 또 할인된 금액의 일부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질권대출은 또 요만해져. 그러면 질권대출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질권대출로 인한 그 금융권의 사고는 거의 없어요. 근저당권 사고는 많이 나죠, 실제로. 근데 질권대출 사고는 거의 안 나요. 없어, 사실. 이 80%에서 90%까지 질권대출을 보통 받게 되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근저당권 담보부 질권대출의 경우는 최대 350억까지 해드려요. 통상적으로 개인 6억, 법인 50억 이렇게 알고 있어. 누구나 다. 이렇게 350억까지 질권대출을 해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경매 교수고 은행 담당자고 다 못해. 물론 100억짜리 감정가 100억짜리를 350억 질권대출 해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80%, 90%만 해주는 거니까 매입 금액에. 근데 1000억, 2000억, 3000억이면 부동산 감정가가 350억까지 가능해요. 50억까지만 가능한 게 아니고. 그리고 수익증권 담보부 질권대출의 경우는 최대 100억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드려요. 수익증권은 신탁계약을 할 때, 신탁계약을 하면서 수익증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수익증권,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어쩌면, 물론 수익증권 담보부 질권대출은 훨씬 그 이후에 생겼지만, 수익증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NPL 투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 그런데 수익증권이 너무 좋은데 다른 수익증권이 또 좋아.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질권대출을 받아요. 우리가 NPL 하면은 경매만 생각하잖아요. 무담보 채권도 있고요. 물론 무담보 채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신탁도 해요, 신탁. 경매가 수도 없이 유찰된 거. 이런 거 아주 싸게 매입해서 경매 취하시켜버리고 신탁, 담보 신탁을 해요.
그래서 신탁사 사공매를 해서 속전속결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요. 싸게 샀으니까 낙찰 충분한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대출 왕창 받아서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해결하고 뭐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하고 그래서 번듯한 빌딩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매매하든가 실투자자의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사실 매입한 거니까 임대를 줘요. 이렇게 신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매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매 물건도 취하시켜버리고 신탁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굉장히 큰 시행부지 또는 큰 통건물 이런 것들은 신탁으로 많이 가요. 경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는 우리가 지금 다 경매와 관련한 NPL을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탁으로도 많이 한다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오기도 해요. 신탁을 하는데 또 관리 그런 경우는 이제 담보 신탁하는 거고 그 관리 신탁이 또 있어요. 관리 신탁. 이거는 제가 뭐 동의도 어찌야 낙찰자의 동의 안 오고 뭐 취하한다든지 또는 취소시켜놓고 뭐 싸게 매매로 취득한다든지 그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증여해준다든지 사장님이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있다가 다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담보 신탁이 아니라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또 관리 신탁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증여나 상속의 기법으로 많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1등이 3개가 있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큰 놈한테 이거를 주고 싶고 둘째 놈한테 이걸 주고 싶고 셋째한테 이 건물을 주고 싶어. 그럴 경우 관리 신탁을 하면 이게 신탁 원부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요. 그 내용에. 그런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이 신탁에서 정한 어떤 일정 요건이 만족이 되면 자녀한테 넘어가지고 소유권이 그렇게 신탁도 해. 이거는 뭐 다들 모르실 거야. 한 번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요놈이 맨날 속을 썩여. 맨날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노름에 빠지고 막 이거 근저당이나 받으려고 팔아먹으려고 막 이래. 그런 경우 얘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 이거 주고 얘 이거 줘야겠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럴 경우도 다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리 신탁 기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액 자산가들한테만 컨설팅이 되는 거고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려요. 요것만.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좀 드리고요. 요런 기법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목이 말라. 그래서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10분 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들 들어갈게요.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취소 서류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민사집행법 49조 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에 그 취소와 정지 서류가 나와 있어요. 강제경매의 경우 해당이 되고 임의경매는 해당이 돼요. 49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의 서류가 있고요. 266조 1항에는 1호, 2호, 3호, 4호, 5회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들이 경매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취소시키는 서류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서류들은 요 1호와 2호 서류, 또 요 1호 서류예요. 낙찰자의 동의 허가 없이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서류가 접수되면. 요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끝나고. 보통 1호와 5호, 요거는 함께 보고, 3호와 6호 서류도 함께 움직여요. 거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거의 같이 해당이 되는데, 요 2호는 정지 서류, 4호도 정지 서류, 경매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호와 5호는 정지 서류. 그런데 요 3호와 4호와 6호와 요 4호, 요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서류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낙찰자가 있을 경우. 나머지 서류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류들이 전부 뭐 정본이에요. 판결문이나.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고 취소시킬 수 있는 거는 물론 소송을 하긴 하는데 별도의 어떤 그 복잡한 법이 아닌 무조건 이 서류가 들어가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반드시 그냥 취소시키게 돼 있어요. 그 서류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돼요. 그리고 임의경매에서는 1, 2, 3, 4호 서류가 취소 서류예요. 취소. 요거 1호, 3호, 2호, 5호, 3호, 6호, 이거 전부 취소 서류. 2호와 4호가 정지 서류, 4호와 5호가 정지 서류. 나머지 1, 2, 3, 4와 1, 3, 5, 6호는 취소 서류예요.